결혼식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하객 3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 전, 이 남자를 파멸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누런 봉투 하나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7년 전 은폐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정태호는 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28배 시작해서 40이 넘도록 그는 현장만 뛰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박준영. 회사 상무로 승진한 친구였습니다. 태호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너 이사 시켜줄게. 준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온 친구였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해 겨울.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추락했습니다. 안전시설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 예산은 이미 태호가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이었습니다. 승인받았는데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태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회계 기록을 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전시설 예산 2억 원이 준영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이 죽었어. 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호야. 넌 이미 끝났어. 현장 소장이 책임지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알잖아. 그날 밤. 경찰이 태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혐의였습니다. 태호는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태호는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계 기록은 삭제됐고 관련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준영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태호 소장은 평소에도 안전수칙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태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던 날, 태호의 아내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 앞에서 아빠가 전과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못 견디겠어요. 13살 딸아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엄마 따라가요.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태호는 그 편지를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아서 글씨가 희미해질 때까지. 감옥에서 태호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3년형을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태호는 43살이 됐습니다.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안전사고 전과자.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막노동판을 전전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내 나는 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살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태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졸업한 지 오래였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준영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재계 유명 인사의 딸과 재혼했습니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태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과거 현장의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7년 전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위협을 받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났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1년 전 태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7년 전 회사 격리부장이었던 김노인이었습니다. 정 소장. 나 며칠 못 살아.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태호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노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미안해. 정 소장. 그때 내가 준영이 시키는 대로 회계 조작했어. 돈이 필요했거든.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버리지 못했어. 양심이 찔려서. 김노인이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 안에는 회계 장부사본이 있었습니다. 준영의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준영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 이거면 그놈 끝장낼 수 있어. 김노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태호는 봉투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7년을 기다린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준영이 감옥에 갈 뿐이었습니다. 태호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파멸. 사회적 죽음. 태호가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준영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1년 동안 준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영의 아들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재계 인사 300명이 참석하는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호는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입던 것이었습니다. 좀이 슬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을 오래 뛰다 보니 건물 구조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웨딩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뒤에서 식장 안을 살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재계 유명 인사인 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아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젊은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태호의 딸도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례 설교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축사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축사자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움직였습니다. 통로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축사자보다 먼저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저는 정태호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박준영 부사장.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경호원. 호텔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노동자 3명이 죽었습니다. 안전시설 예산을 횡령한 자 때문이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박준영이 2억 원을 빼돌린 회계 장부입니다. 하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취재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 끌어내. 경비원들이 태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태호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3년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진짜 범인은 저기 앉아서 아들 결혼식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준영에게 쏠렸습니다. 준영의 장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당황해서 신부를 안았습니다. 태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박준영의 서명이 있습니다. 2억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서입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영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왔습니다. 태호가 피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 태호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잖아. 내가 안전수칙 무시했다고. 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태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말 못하지? 300명 앞에서. 장인이 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한테 딸을 줬단 말이야. 신부의 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신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부사장.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준영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7년 전 사고로 죽은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위장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유족들한테 준 합의금도 회사 돈이었잖아. 또 다른 유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태호가 연락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다가갔습니다. 준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잃을 차례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위증 혐의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재혼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무산됐습니다. 신부 측에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7년 전 태호가 겪은 일을 준영이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준영의 구속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복수를 이뤘는데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7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이.
영지야, 뉴스 봤어. 아빠가 억울했다는 거?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때 믿어줬어야 했는데.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서울에 살아. 만나도 돼?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복수는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태호의 얼굴에 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